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고요. 오늘은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자재 이야기를 하기가 참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가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구리부터 좀 볼게요. 구리의 경우에 지금 11개월 만에 계속 최고치에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의 광산 공급과 관련된 이슈부터 하나씩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중국 쪽에서 이번에 감산이 나와줬습니다. 감산이 아직 본격화된 건 아니지만은 언급이 나왔다는 사실을 굉장히 우리가 유의미하게 바라볼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구리 가격이 이렇게 반등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 중국의 감산, 즉 중국의 동제련 기업들이 10%의 공동 감산에 나섰다라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공동 감산의 그 배경 갖다 살펴보면은 중국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왜냐? 바로 광산인데요. 광산 기업들 아시다시피 연초 때는 기본적으로 글로벌리하게 구리의 정광 같은 경우에는 연초 때는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필이면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 글렌코어의 일부 광산들이라든가 또는 퍼스트 퀀텀의 일부 광산들이 자의적이든 또는 타의적이든 광산이 좀 폐광이 돼버리면서 공급이 더욱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졌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즉 생산 비용 측면에서 하위 10에서 25%에 해당하는 일부 광산들이 이 생산 비용을 갖다 단가를 맞추기 어려워졌다, 또는 일부 광산들 법원에 의해서 폐쇄 명령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광산이 공급이 타이트해지면서 이에 따라서 스팟티시가 추락을 하게 되고, 이에 따른 가격 협상력 측면에서 제련 기업들은 마이너스, 즉 적자로 제련 이익이 돌아서게 되면서 결국 감산에 돌입됐다라 볼 수 있겠고요. 이 같은 그림이 구리 가격의 반등을 갖다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면은 이번에 가격까지도 상승시키는 그 원동력이 되었다라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기업들이 최근에 광산의 탐사라든지 개발 쪽에 좀 미진한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광산들의 투자가 계속해서 부족한 이유를 갖다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좀 그동안의 민족주의라던가 아니면 증세 조치들이 있었다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미 쪽 같은 경우에는 포퓰리즘의 대변사죠. 이 남미 쪽 국가들 같은 경우 광산들한테 무리하게 세금을 증세를 함으로써 광산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기 껄끄럽게 만들고, 이 같은 투자가 부족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향후 10년 동안의 투자 가이던스, 광산에 대한 투자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고 미래에 대한 공급 가이던스 역시도 하향 조정되기 시작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결국 이 같은 그림들 최근에 아무리 지난 몇 년 동안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광산들은 이 같은 증세한 조치를 감안하면은 이익 자체가 그렇게까지 대폭 늘어났다 보기가 사실은 투자했었을 때, 신규 투자 대비했었을 때 이익에 대해서 고민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같은 부분이 결국 투자단에서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고, 지금 당장 투자한다 하더라도 당장 빵 찍어내듯이 공급을 할 수가 없고, 실제로 채굴 단계까지 넘어가려면은 최소 5년에서 길면은 13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광산단에서 공급이 굉장히 더 어려워진 형국이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군요. 광산과 관련된 이야기들 함께 전해드렸는데, 일단 본격적으로 가격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구리가 또 3% 넘게 좀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오늘 또 다른 이유가 있거나 했을까요?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수요가 더 빠르게 개선될지도 모른다라는 그 기대감이 더욱더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조업 PMI를 갖다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네.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그림들이 나와줬고, 중국 역시도 차이신이라던가 통계국 제조업 PMI를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와줬는데, 이같이 중국단에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올해의 부양책의 키는 정부가 아니라 가계다. 결국 정부 단에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어요. 특히나 이제 중앙 정부는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지만은 지방 정부는 음성 부채인 LGFV나 이런 것들 때문에 레버리지를 일으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레버리지 단에서 더 할 수 있는 가계의 역할. 이래서 부동산 규제도 완화해주고 LPR 금리도 낮춰주고 MLF 금리도 낮춰줄 것이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물가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다? 실질 금리가 작년과 다르게 낮아지면서 유휴자금들이 은행에 있었던 유휴자금들이 지금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로 일단 1차적으로는 금으로 흘러갔습니다. 네. 1차적으로 중국에서 실질 금리가 하락하자마자 금 시장에 중국의 실물 시장 참가자들이 금의 매수 열기가 확대됐는데, 이것이 근데 계속 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일드가
금단에서는 일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단에서 특히 일선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은 거래량이 회복되고 이에 따른 내구재 수요가 회복되고 이거에 따른 구리단의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중국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감이 점점 다시 또 커지고 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국에 대한 경기 기대감으로 구리 오늘도 함께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급 자체가 굉장히 좀 타이트한 상황이고요. 수요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있는데 이를 이끌 만한 모멘텀들도 같이 존재할까요? 예, 아무래도 존재합니다. 뭐 많이들 전기차나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좀 더 제일 이제 좀 데이터 센터에 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뭐 사실 AI라던가 이런 것들이 방향성 단에서와 별개로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투자하고 있고 이것이 캐파 자체가 늘어나는지를 갖다 우리가 확인한다면은 이와 관련된 구리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겠죠. 데이터 센터, 즉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러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무엇이다? 이 배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구리가 투입이 되고 챗GPT라던가 내지는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마찬가지로 전력 소비량이 급증을 하기 때문에 결국 전력하면은 배전망이 필요할 텐데 그 구리단에서도 결과적으로 필연적으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원자재 가운데서도 데이터 센터와 연관을 지었을 때는 구리가 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뭐 반도체 단에서 뭐 주석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사실 데이터 센터 하면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배전망이 중요하시게 되기 때문에 네. 구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로 수요가 늘어날 것인가를 갖다 놓고 본다면은 사실 우리가 좀 추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IB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계 IB들은 이 데이터 센터 1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구리 수요가 40에서 60톤이라 주장을 합니다. 다만 이게 산출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현업에 치중될 수 있는 구리개발협회의 근거를 참고해서 본다면은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시카고에 지을 때 80메가와트급을 지었는데 네. 이때 구리가 2177톤가량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걸 감안하면은 기본적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1메가와트급당 27톤의 구리가 소비되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면은 맥킨지의 주장대로 데이터 센터가 2026년에 앞으로 16기가와트에서 20기가와트가 순증하게 되고 이걸 감안하면 구리 수요가 최소 못해도 우리가 한 54만 톤까지도 구리 수요가 늘어난다 볼 수 있겠고요. 네. 전체 글로벌리하게 우리가 단순히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전체 구리 수요에서 데이터 센터의 한 구리 수요 비중이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26년도 때는 이 같은 데이터 센터의 비약적 성장에 방향성을 놓고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2026년에는 이제 3%까지 전체 비중이 확대되고 2030년에는 전체 수요 비중에서 10%까지 확장하기 때문에 그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좀 비약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리단에서 미래에 대한 수요단에서 우리가 놓고 볼 때 이 정도 속도라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전기차만큼의 속도를 갖다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용 구리 수요만큼 속도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도 그만큼 앞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얼마 전에 또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오픈 AI가 135조 원을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 이런 추진 뉴스도 있었는데 2030년까지 10% 비중으로 구리 수요단에서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올 수 있을 만큼 상당히 구리 수요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 결국에 AI에 대한 수혜감들이 이렇게까지 구리단에도 전해지는 분위기고요. 혹시나 이 리사이클링 금속이나 이 폐금속에 대한 부분들이 구리 수요를 충당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예, 가능은 합니다. 일단 저희 역시도 사실 리사이클링 메탈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을 한 적이 있고 이것이 결국 미래에 있어서 수급을 갖다가 더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사이클링 메탈 하면은 재활용 금속일 텐데 네네. 이 재활용 금속의 이런 앞으로의 방향성을 산출해서 바라보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폐기물에서 얻어지는 재활용 금속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폐기물의 내구연수를 알아야겠죠. 내구연수, 건설이나 인프라에 들어가는 것들이 내구연수가 가장 깁니다. 네. 이런 것들은 30년에서 36년이기 때문에 언제 많이 소비되느냐? 기본적으로 신흥국들이 많이 소비했었고 그걸 감안하면은 85년도부터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아시아 내마령의 비약적인 성장기 그리고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있었던 브릭스 국가들의 고도 성장기 때 많이 소비가 됐는데 이 내구연수를 그럼 단순 계산해서 감안을 하면은 최소 못해도 2026년 이후부터 27년도 이제 2037년까지가
바로 이 재활용 금속단에서 내구 연소가 스크랩이 도래한 시점이 더 빨라진다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즉슨 재활용 금속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마진은 비약적으로 이때부터 개선이 되고, 그럼 수급은 광산을 갖다 대체하는 공급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고순도 메탈단에서 데이터 센터라든가 전기차, 초고화 송전 설비 같은 애들은 고순도의 구리가 소유가 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재활용 금속들 중에는 고순도가 아닌 것들도 존재를 하죠. 뭐 태반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점은 전체 구리 수요 비중에서 사실 65%에서 70%는 고순도 구리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요가 이탈하게 된다면은 수급은 분명 27년부터는 안정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단에서 구리가 수혜해 볼 수 있는 시점 역시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긴 그림에서 보면은 좀 리사이클링 메탈이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 그 이전까지는 리사이클링 메탈은 아직은 과도기라는 사실이고, 결국 이것이 도래하는 시점까지 2026년 말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급이 여전히 타이트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리단에서도 우리 같은 데이터 센터라던가 또는 공급 측면에서 타이트한 구간이라던가 이런 걸 감안하면은 구리단에서 여전히 긍정적인 가격의 방향성을 놓고 볼 수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리사이클링 금속이 대체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시점 자체가 한 2년 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구리 수요에 대한 부분들 긍정적으로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리도 구리지만요, 요즘 금값도 정말 무섭습니다. 온스당 2,300달러 돌파가 나왔는데 도대체 상단이 어딜까요? 예, 실질 가격 기준, 즉 명목 가격 기준으로는 지금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근데 이제 실질 가격 기준을 우리가 좀 놓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저희도 자료를 통해서 끊임없이 실질 가격으로 우리가 놓고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실질 측면에서는 사실 1980년대 초반 때 있었던 그때가 사실은 한 2,310달러 정도가 고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 가격이고 지금은 명목 가격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고요. 그러면 그걸 갖다 놓고 본다면 최고수 못해도 중장기적 방향성을 본다면은 2,500까지도 가능한 그림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방향성 측면에서는 금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가격의 레벨 단에서 실질 가격 기준으로는 부담이 여전히 없고, 거기다가 지금 중앙은행 단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여전히 좀 의지를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서도요. 그렇게 본다면 금이 매력적인 시점은 분명 맞습니다. 방향성 단에서도 긍정적인 건 맞고요. 다만 제가 약간 다소 걱정되는 부분은 네. 사실 금 가격이 끝났다 아니면 하락한다 이 뜻이 아니라, 우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상승 속도가 둔화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뭐 때문에 상승이, 방향성은 상승이나 근데 상승 속도가 점점 더뎌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놓고 본다면은 사실 비트코인이라던가 또는 금광기업이라는 이 같은 또 다른 수혜자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비트코인은 대표적으로 금의 경쟁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둘의 공통점은 배당을 안 주고, 둘의 공통점은 공급이 희소하고 이 같은 가치,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모든 이들의 좀 더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에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도 2020년 8월 달로 돌아가 보면은 당시에 금 가격은 원래 인플레이션 해지로 더 올라갔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못 올라가고 오히려 옆으로 기어버렸죠. 왜다? 바로 비트코인 단에서 오히려 해지 수요가 이탈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ETF의 자금 흐름을 보면은, 즉 금광기업, 이제 금의 ETF의 자금이 오히려 유출됐던 반면에 비트코인 관련된 자산들의 자금 흐름이 오히려 확대됐었던 그림이 나타났었는데요. 올해도 사실은 비슷한 그림이 약간 연출되고 있습니다. 금 관련된 ETF에서는 YTD 15억 달러가 유출된 반면에 네. 10개 비트코인 미국에 상장된 ETF들의 자금 흐름 단에서는 99.5억 달러가 오히려 순유입이 됐었기 때문에, 이같이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의 금 가격, 사실 중국의 실물 수요가 훨씬 더 크게 작용했다라 봐요. 중국인들의 이 같은 유휴 자금들이 실질 금리가 하락함으로써 중국 내부에서 이제 개인적인 수요가 확대됐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 같은 비트코인이 계속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추가적으로 뭐 반감기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부분은 해지 수요를 금의 어떻게 보면 좀 저해 요인, 일종의 금의 상승 방향에 있어서 속도를 좀 더디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걸 본다면 좀 우리가 고민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금에 대한 방향성보다는 속도 측면에서 보셨을 때는 비트코인이나 금광기업 같이 다른 수혜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뺏기지 않을지 이 부분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금값 급등에 영향을 받는 쪽은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금도 좋아질 때 다른 좋아지는 애들이 있다라면은 결국 비트코인이라든가 내지는 금광기업, 특히 금광기업이 굉장히 많이 소외되어 있어요. 네네. 금광기업들 왜 이렇게 소외되어 있느냐? 사실 생산 비용 단
단에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금 가격에서 생산 비용과 그 스프레드가 바로 이 금광기업 ETF들의 이제 주가의 성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점은 금 가격이 이제 높아진 상황에서 비용은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다란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금광기업은 제대로 어떻게 보면 성과를 반영되지도 못하고 네. 금 ETF와 금광기업 ETF의 상대 성과를 보더라도 금광기업은 훨씬 더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술적으로라도 우리가 금광기업 단에서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일종의 어쨌든 저는 지난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초 때도 그랬지만은 결국 이 같은 소외된 자산들 바라보자 이겁니다. 너무 일방향으로 지금 자산 시장이 편중되고 있는데 네. 소외되어 있었던 자산들이 상대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부분, 그럼 금 내에서도 귀금속 섹터 내에서도 우리가 본다면 금광기업이 좀 더 소외되어 있었는데 이 같은 부분들도 또 다른 수혜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 볼 수 있겠죠. 네, 저평가된 금광기업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최근에 금이나 은, 구리 같이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진짜 수요가 좀 자극이 되는 걸지 혹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만 부각이 돼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올라가는 건지 어떤 쪽으로 의견을 주시겠어요? 저는 단순 인플레이션 해지라 보기에는 사실 어렵다라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우리의 베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끊임없이 라니냐빨이라고 말씀을 갖다 드려왔었는데 네네. 결국 라니냐가 왔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대표적으로 에너지, 석탄, 천연가스나 유가가 반등 구간으로 점점 들어갈 테고, 두 번째로는 곡물, 옥수수, 소맥 같은 이 곡물단에서 긍정적인 요인일 테고, 세 번째로는 바로 산업금속, 왜 석탄, 천연가스를 통해서 전력을 얻고 그 전력단에서 결국 뭘 생산한다? 산업금속을 생산합니다. 구리, 리튬, 알루미늄, 니켈 같은요. 결국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인플레이션 해지 이런 것보다는, 또는 경기는 어쨌든 바닥을 다진 걸 우리가 누구나 확인했어요. 제적 PMI가 이미 바닥을 다지고 반등했다는 거 확인이 됐죠. 그 같은 상황에서 결국 좀 기상이변과 맞물려서 생각해 본다면은 경기는 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냥 경제학 기초대로요. 그럼 전력 수요도 이 방향이라는 소리라고 볼 수 네네. 있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 기상이변은 이 수요를 배가로 만들어주는 영향을 갖다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또는 공급을 더 축소시키는. 네. 경기는 수요에만 영향을 주지만은 기상이변은 수요와 공급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플레이션 단순히 해지라기보다는 기상이변에 의한 이 같은 방향성,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1차적으로는 6월에서 8월 달에 농산물, 특히 곡물, 2차적으로는 그다음에 석탄과 천연가스와 유가, 이런 애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원자재들이 더 추가적인 베팅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 고민이 필요하겠고, 그 과정에서는 반대로 코코아, 원당, 커피 같은 이런 소프트는 하반기로서 점점 추락하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플레이션 단순히 해지 또는 경기의 방향성 이런 거라기보다는 기상이변의 원리대로 우리가 좀 더 접근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주요 원자재들의 가격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인플레이션 반등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이 부분도 늘고 있지만 이뿐 아니라 기상이변에 대한 영향을 체크해 보시면서 6월에서 8월에는 곡물, 그 다음에는 에너지 가격까지 함께 추이를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모닝 인사이트 시간에서 원자재 이야기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